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또 앞으로 대비해야 될 전쟁에 대해서 전혀 국민적인 공감대나 또 정치적인 에젠다나 이게 반영도 하지 못하고 그게 전쟁기념관의 사명이 아니죠. 그런데 백성주 회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또 이 기존에 있는 우리 학예사들이 정말 그 창의적으로 분발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혹은 정치 지도자들한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무엇이며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6.25 전쟁과 또 앞으로 있을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흥정보사회에서 동시적인 어떤 전장 다영역 인식 로봇의 개발과 함께 동시에 이 상황을 인식을 하고 국민들한테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의 활동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게 돼서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그 세미나가 마련됐고 발표를 너무나 재미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토론 시간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5분 소개가 끝나면 박수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은 1인당 5분씩 하는데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질문 2개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발표를 또 다시 거들어서 하시면 곤란하고 질문 2개만 딱 해주시면 5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토론자로는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시고 한국이스라엘학회 회장님이신 성일강 박사님, 두 번째 토론자로는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로 계시는 이철재 기자님, 세 번째 토론자로는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으로 계시는 조현규 예비역 장군님, 네 번째 토론자로는 전 국회의원이시며 현재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원교수로 계시는 김종대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자로는 펜앤마이크 논설위원이신 허현준 위원님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성일강 학회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의 서일광입니다. 박현도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저도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가 질문지는 이렇게 적어왔지만 이거 다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2개만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제 전쟁이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요. 이제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쟁 이유를 한번 상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나면 중동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냥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가 그냥 같을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 끝나면 어느 정도 하마스가 조금 많이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요. 타격을 입은 다음에 중동 정세는 어떻게 될까? 이란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국가의 입장, 그다음 미국의 입장 이런 것 중심으로 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이란이 하마스를 계속 지원해왔고, 그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지원해왔고, 중동 지역에 많은 대리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란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하마스가 어느 정도 개면되면 이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바뀔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중동에 있는 많은 대리 조직을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중앙일보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국방 손임 기자 이철재입니다. 간단하게 제 토론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정해서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일까가 제 토론문의 요지고요. 이미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의 소전, 이거는 김종수 전 러시아 공사가 인터넷 기고문에서 쓰신 글을 보고 제가 차용한 건데, 피해 상황을 들으시, 그다음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규모, 그리고 또 스보로키 라인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방어선만 900에서 1000km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국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지만 관련 국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세계 소존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현재 국제 질서가 굉장히 축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약한 상태이고, 그래서 굳이 비유를 드자면은 건조기에 바짝 마른 그런 그 숲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칫 뭐 하나의 부식동이라도 튀면은 연쇄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특히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다음에 등등 그 악의 축에서 어떤 연쇄 반응에서 또 세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 관계,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등 이들 악의 축 국가 간의 관계는 미국을 반대하는 그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할 뿐이지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보면은 협상국과 추축국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동맹이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었는데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만 하면은 또 세계대전을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이 토론문의 요지였고요. 예, 우리 권 박사님께서도 앞선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5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장기전, 소모전을 해서 한반도식 정전,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로 전쟁이 그러니까 매듭도 아니고 매듭지는 것도 아니고 이어지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바는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측에서 나오고 있는 그 핵전쟁의 워딩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푸틴이나 누구죠? 메드베데프의 워딩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물론 뭐 블러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블러핑이라 하기에는 조금 그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게 전술핵 사용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러시아가 어떤 크림반도의 그 점령을 당하는데, 크림반도의 그 점령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전술핵 가능성이 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레드라인이라 생각하는데, 권 박사님께서는 그 전술핵 가능성이, 러시아 전술핵 쓸 가능성이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게 만약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한대학교 조현규입니다. 문호호 교수님께서 대만 해역 위기 본질과 전망에 대해서 아주 쉽고 아주 광범하면서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셔서 좀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간단한 코멘트하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은 대만 해협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늘 대만 해협은 그야말로 우리 이 동아시아의 화약고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1949년도 양안이 분리되고 또 특히 1971년도에 중국이 이 대만 자유중국을 유엔에서 축출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이후로 비교적 지금까지 이 해협상의 큰 충돌 없이 지내온 것은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측이 레드라인을 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물론 뭐 성명상으로는 대만에 대한 통일을 모력적인 수단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적인 그런 그 통일에 대한 의견을 많이 표시했지만 직접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통일하려는 그런 행동은 자제해왔고 동시에 미국도 대만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또는 공격성 무기를 판매하거나 이런 것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집권당, 뭐 국민당이나 민진당을 막론하고 대륙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당시의 상황에 맞게 독립 논쟁을 자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바뀐 것은 시진핑 체제가 2012년 출범한 이후에 시진핑의 중국몽 주창 후에 그야말로 서방에서 볼 때는 중국의 패권적인 어떤 그런 중국몽 전략이 결국은 서방의 특히 이제 미국의 국제 질서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즉 미중 충돌은 예견된 것입니다. 바로 시진핑 체제. 그래서 이러한 그 미중 시진핑 체제 이후에 어떤 그 미국과의 그런 그 충돌 가능성, 특히 트럼프 시기에 불거진 미중 전략 경제, 또 이에 따르는 중국 국력의 급격한 상승, 이에 따른 군사력 강화, 또 특히 이 미국 트럼프 시기 말기에 미국이 이 대만에 대한 어떤 교류를 완전히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본물처럼 터지는 미국 주요 인사들의 대만 방문, 그리고 유럽의 인사들의 대만 방문,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중국이 이에 반해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고 결국은 작년 8월, 올해 4월 아주 대규모의 군사훈련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미국이나 서방의 국가, 국제사회가 대만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거나 또는 대만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중국에는 가장 큰 어떤 위협이자 또는 그 아킬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많은 훈련들, 강도 높은 훈련들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매일 40, 50대의 전투기 군함들이 대만 본섬을 중심으로 한 대만 해협이라든가 대만 해협을 둘러싸서 거의 정기적으로 순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안의 어떤 긴장과 충돌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양안 문제, 대만 해협의 충돌을 얘기하는 이 자체도 바로 대만이 그 자체로서는 끝이면 모르는데 결국은 대만 해협의 정책, 대만 해협 위기와 충돌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점으로서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발휘된다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대만 해협 사태에 지원될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의 안보 위기 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어떤 그 일전에서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종용할 수도 있고 또 북한이 이 틈을 열어서 다른 어떤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북한의 군사적 행동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바로 대만의 한반도의 직접적인 한반도 안보에 직접 위기를 주는 위협을 주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토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홍호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는 최근에 많은 기관이나 또 주요 인사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담론들을 제기하고 있고 또 주요한 싱크탱크나 또는 그 언론사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연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교수님께서 과연 우리 아마 청중들께서도 제일 좀 궁금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과연 문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대입니다. 우리 백성조 전쟁기념 사업회장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같이 국방위를 했는데요. 그 예점을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또 저도 같은 백수가 또 이런 자리를 귀한 자리에 차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원님 정신 그래요, 갑니다. 예, 또 보셔야 돼요, TV에서 보시다 했고 내가 반대했는데 어디서? 우리 양자 토론은 끝나고 한 판 안 더 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발제자가 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우리는 정보에서 실패하는가? 최근으로 올수록 이 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세 가지 전쟁이 최근 3년간 있었는데 2021년에 아프간의 탈레반 점령,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에 중동 사태입니다. 근데 2021년 7월 말에 아프간 점령이 있기 전에 열하루 전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상원의회 증언 내용은 카불은 사이공이 아니다. 베트남처럼 패망하지 않는다는 증언이었거든요. 근데 열하루 뒤에 정확히 패망했고 또 베트남보다 어떻게 보면 미군이 더 치욕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는 우리 권주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키이우는 사흘 안에 함락된다. 72시간을 버티지 못한다. 이게 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상원 증언 내용이거든요. 근데 1년 8개월째 발제하신 대로 건재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정부는 안 망한다 그러고 안 망하는 정부는 망한다 그러고 세 번째가 바로 중동 사태인데 이번에는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동 사태가 10월 7일 날 일어나는데 그 6일 전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 말은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정상화 협상이 마무리되면 중동에 새로운 거대한 유럽에서 아시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배랑이 만들어진다. 이제 중동의 평화의 시대다. 20년 이래 중동은 지금이 가장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6일 후에 50년 만에 가장 끔찍한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빠뜨리고 있는 게 뭐냐? 연이은 미국의 정보의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어떤 인간의 이해, 상대방의 집단과 심리, 그 다음에 충동과 상실 이런 어떤 그 믿음과 신념의 체계를 자꾸 과소평가하고 너무 기계 정보에 의존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이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성이 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걸림돌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무엇이 우리가 분쟁을 보는 눈을 멀게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세 분의 발제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동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제가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은 우리가 동맹을 이해하는 기본 프레임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사고가 전개되는 것이죠. 뭐 핵 억제력이라든가 확장 억제력이라든가 또 그 밖에 무엇이다라든가 이런 어떤 그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의 전쟁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두 가지에 지금 미국 연방 예산에 지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공화당 반대로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만에서 과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세계의 전쟁을 떠안는다? 이게 지금 미국 언론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이해하는 동맹은 미국이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거나 인게이지먼트, 즉 이걸 할 수가 없으니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높여라. 그게 이제 남중국해나 대만해요.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히려 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이 아니라 한국이 중추국가로서 또는 어떤 인도태평양 국가로서의 더 많은 기여와 역할과 책임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고 그게 최근에 우리가 동맹에 미쳐보지 못했던 다른 측면 즉 우리 한미연합사라든가 유엔사라든가 주한미군의 존재에 있어가지고 한반도 방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고
그것이 이제 주변에 대한 분쟁 개입으로 이렇게 의미가 광역화되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미국이 동맹을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전쟁에서 우리 한반도 안팎에 주는 함의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대만 사태와 남중국해 등 인도 태평양에서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청구서가 날라올 수도 있다는 이런 동맹에 반대되는 측면들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이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펜앤드 마이크 허현준입니다. 저는 권주혁 박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목적에 관해서 권주혁 박사님의 발표문에도 담겨 있는데요. 그 발표문의 내용과 함께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국내에서도 러시아 침공과 관련해서 러시아 측 입장에서, 즉 나토의 동진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섰다라든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친러주의자에 대한 탄압, 또 나치주의자들의 활동 이런 것이 주의 원인이 돼서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는 일부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에, 그런데 어쨌든 국내에 특정 정치 세력도 있고 보수파 진영 내에서도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제정치학을 연구하시는 이제 권주혁 박사님 관련해서 러시아 침공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푸틴의 어떤 개인적 권력욕이나 러시아를 세계 제국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개인의 어떤 의사인지, 아니면 이게 질문입니다. 긴 러시아의 역사,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로부터 소련, 러시아를 거쳐오면서 땅에 대한, 영토에 대한, 영토 확장에 대한 긴 러시아의 꿈, 러시아 제국 부활의 꿈, 이것이 본질이 아닌가, 이런 좀 역사적 시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지금 전쟁을 마무리 짓고 푸틴이 집권을 중단한다고 러시아 제국의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푸틴 개인의 꿈이 아니다. 이런 이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요. 하나는 아까 이제 발표문 때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북부 지역을 통해서 수도 키우 공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니프로강에 관한 이제 군사학적인 환경적 요인의 제약 요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군사 지원에 의해서 어떻게 전쟁 양상이 진행이 됐는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미국과 서방 세계의 군사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전까지 러시아가 후원장담하던 3일 또는 일주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즉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국토와 주권을 수호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이걸 아까 이제 두니프로강 예를 들었는데, 만일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동쪽 지역은 다 러시아가 점령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돈바스 지역만 빼고요. 두니프로강 기준으로 서쪽 지역은 점령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발표자한테 돌리기 전에 플로우에서 질문을 한 4개 정도 받겠습니다. 2분을 절대 남기지 마시고 플로우에서 그동안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결국은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북이 핵이 있어도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국론이 이게 분열이 지금 돼서 좀 우리나라가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좌파는 우파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우파는 좌파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 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박현호입니다. 성일관 박사의 질문 중에서 전쟁 이후 중동 정세인데 어느 나라도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확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어느 정도 전쟁이 종식이 되면 이스라엘과 다시 수교 협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란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이스라엘과 손을 잡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압력을 넣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근데 이란도 사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군사력을 움직이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사우디에게 압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이란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하면 대응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양측이 생각하는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후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분명히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왜 실패했냐는 김정대 전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말 그대로 기계에 의존하는 게 너무 컸죠. 정보가 들어와도 정보가 들어올 때 그 중요도라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졌고요. 말 그대로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격의 징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애써 무시했던,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봤고, 그리고 그거는 뭐 미국에서도 정말 그대로 가장 중동이 조용한 때라고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2011년에 그 이집트에서의 아랍의 봄이 날 때도 미국에서 이집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3,000명이 됐는데 그 못 잡아냈습니다. 아랍의 봄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지인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정부라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말투를 보면서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문건으로 보면은 그게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대인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집트와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재 떨어지지 않았나, 말 그대로 AI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 중재력은 카타르는 스위스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카타르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서요. 강대국에 들려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구 중립국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는 모든 걸 중재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도 그래서 중재했고요. 탈레반도 본부가 카타르에 있었고요. 이번에도 카타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카타르를 고깝게 보는 나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카타르를 고깝게 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투르키예와 함께 카타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있고 어느 정도 중개, 그러니까 카타르가 뭘 결정하지 못하지만 다리를 놔준다는 데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다만 한 가지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국의 친미국가라는 건 세상에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친미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 세상에다가 확인해 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같이 싫은 나라를 굳이 싫다고 절대 말할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친미국가 아니더라도요, 전 세계에서는 한국이 거의 미국의 식민지와 가까운 친미국가라는 것을 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런 하마스 사건 났었을 때에도 제가 아쉬웠던 건 그겁니다. 하마스의 침략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래도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왜 그거를 말을 안 했는지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마크롱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크롱도 미국이 원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친미국가들에게 전부 다 하마스를 규탄해달라는 성명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중동은 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그 중동 외국가들은 다 들어줬거든요. 근데 마크롱 발언 들어보십시오. 마크롱 하마스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확하게 한 말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고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고, 물론 사우디에서 다시 사우디하고 공동 선명할 때 그 부분이 벌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친미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다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고 중동 2.0이 되기 때문에 2.0에서 중동에서 사업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중동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 정부에 실패한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분을 꼭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건가, 전쟁은 끝났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유럽의 극단주의,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가 곳곳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기하로 해서 들끓는 민심이 어디선가 터질 수밖에 없고, 유럽이 무슬림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제어를 많이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그러거든요. 프랑스 같은 나라가 거의 전쟁 국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계속된다면은 유럽발 극단주의가 다시 발흥할 가능성이 있고, 그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참 제가 이 점쟁이가 아니라서 예스냐 노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점쟁이라 할지라도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요, 내년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교착된 전선 상황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정도지, 그것이 전선을 동서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전투는 내년 대선 양쪽 나라 대통령 선거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지금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젤렌스키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저렇게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산이 중동으로 가게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조차 지금 들고 일어나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의 전황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년 대선까지요. 근데 대선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러시아는 권위주의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푸틴이 당선된 확률이 제가 보기엔 100%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해도 자유주의 국가니까 지금 물론 전쟁 중이라 계엄령을 하지만은 계엄령 하에서 선거를 치르느냐 아니면 스킵하느냐 아니면 또 연기하느냐, 이런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쪽은 선거를 놓고 또 국민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물론 젤렌스키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뜻밖의 변수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나 헤르손 이 자기들이 영토로 선언한 이 4개 주를 공격할 경우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이 4개 주를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벌어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전술핵 사용은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고 이 4개 주까지 다 실주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공격할 경우에는 그때는 푸틴도 한 말이 있으니까 전술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도 전술핵을 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전술핵을 쓰지 않으면은 미국은 동맹들 국가들한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전술핵의 사용, 쉽지 않을 거라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답하시고 다른 건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오케이. 자, 우리 문 박사님. 네, 조 박사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대만과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주요 변수인 역시 이제 시진핑의 성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시진핑이 함부로 무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얘기는, 저는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는 대만 전문가입니다. 미국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1980년 이 사람이 첫 직장이 군사위원회입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펜타곤을 갔습니다.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미국의 힘을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5년 지방
관리를 할 때 아이오와라는 농촌을 가서 한동안 그 옥수수 장농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농촌을 봤습니다. 엊그제도 아이오와의 이 콩을 수십만 달러치를 샀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힘을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대만 전문가라는 것은 이 사람은 17년을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곳에서 관리를 보냈습니다. 30대, 40대를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에서 지냈기 때문에 양안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역시 미국은 대만 카드를 써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독립이 되면 대만 카드는 없어지는 겁니다. 독립을 시킬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이유가 할 수 없기도 하지만 할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국제사에서 대만이 얘기하는 서바이벌 스페이스, 대만은 우리 숨막혀 죽겠어요. 자꾸만 이러니까 뭔가 숨쉴 공간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 중국이 워낙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만과 중국 간에는 교류협력이 그냥 일반적인 교류협력이 아니고요. 대만 사람 중에서 중국과 배우자, 그리고 중국 사람이 배우자인 사람이 한 5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양안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남북한 이 처녀총각이 결혼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인구가 50만입니다. 2,350만 중에서. 이 사람들은 양안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장인 장모는 대만에 있고 시어머니는 대륙에 있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하나의 그 표본을 잡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쉽지 않다. 현상 유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시간을 뭐 사실은 1시간 동안 이걸 다 해야 되는데 20분을 까먹고 40분 가지고 다 하라니까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감정에 좀 상처를 입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발표에서 들어봤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마스 전쟁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발표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우리 저 백성주 회장님께 건의하는 것은 따로 저기 좀 마련해가지고 강연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구성하고 또 개최해 주신 그 주최자의 그 의지를 제가 분석해 보면은 모든 지금 이제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후에 모든 세계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마스 전쟁 이것이 다 우리 한반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도 아마 그 지금 37호실에 앉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그 연결성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김정은은 이거 완전히 박정희 시대 때의 월남전 특수 상황이다. 경제 제재로 전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북한이 핵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팔 수 있다. 무기를 팔 수 있다. 작년부터 팔아왔어요. 인력도 팔아왔고. 그런 것은 우리 정보가 없다는 정보가 없다. 이번에 하마스 전쟁에서 뭐 하마스가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박격포, 그 다음에 그 땅굴 누가 거 팠겠습니까? 나는 북한이 분명히 세계 제1의 땅굴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 수출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동안 그거 모든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의 그 원자력 핵발전소 시설을 폭파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거기 수출한 걸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정보는 뭐 하고 있냐고. 아까 김종대 의원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의 실패 모든 게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 하마스 쪽에 땅굴 수출과 그 박격포 수출하는 거 우리 정보기관에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를 다시 정보력을
재건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전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복거일 소설가가 쓴 그 물로 씌어진 이름 이승만의 일대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승만은 일본이 자펜 인사이더가 해가지고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이라고 예측한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6.25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6.25가 일어난다. 예측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쟁 또 우리나라 자체의 전쟁에 대해서도 예견한 한 지도자 그래서 한미동맹을 만들고 했는데 여하튼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승만의 전통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전통을 이 세계 정보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해야 뭐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중동 전쟁이 거기서 끝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왜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은 정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달러로 해가지고 북한의 군사력을 더 키우죠. 핵무력 아까 뭐 핵무력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핵무력을 여러분 무기를 만들 때 일단은 쓰기 위해서 만들지 포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굶어 가면서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왜 무기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 전략을 미리 사실은 예상하고 멀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백성주 회장님이 그 카이다 연구할 때 저하고 같이 2003년도에 벌써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것이다. 2003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보고서를 국방부에 갖다 줬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 혼자 했는데 핵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핵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핵 사용 닥트린을 만들 것이다. 발표는 15년 뒤에 했는데 우리 안보 전문가들은 뭡니까? 그거 미리 예견을 해야죠. 예견하고 국가가 거기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은 된 것으로 믿고 꼭 오늘 다 말씀하지 못한 것은 강연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방청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저기 잠깐 아니.